여러분 반갑습니다. 회계를 좋아하는 김준우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할 내용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재고자산과 관련된 기본적인 연습 문제, 재고자산 관련된 연습 문제 풀이를 해보고자 합니다. 재고자산의 기본적인 다양한 특징들에 대한 출제 유형 연습 문제들을 만나보도록 할 거고요. 재고자산은 내용이 조금 많은 만큼 이 출제 유형 연습 문제 문항수도 조금 많습니다. 21문제 정도 되니까 순서대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 집중하셔서 문제 풀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어렵다라는 내용은 반드시 체크하셔서 반복적인 학습을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준비되셨다면 재고자산 관련된 출제 유형 연습 문제 1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무엇인가 라고 물었는데, 우리가 재고자산이라고 하는 건 보유하는 목적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죠. 재고자산은 일반적인 기업이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실제 그 자산을 판매하는 회사가 판매 목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재고자산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1번부터 보시면 제조업을 운영하는 회사가 공장 이전, 즉 판매 목적이 아니라 공장을 이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탈락. 이건 판매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재고자산이 아니라 토지는 향후 우리가 뒤쪽에서 학습할 유형자산에 해당합니다. 2번, 도매업을 운영하는 회사가 단기 시세차익, 이건 판매 목적이긴 하지만 단기 시세차익의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이 유가증권도 재고자산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이 단기간 내 시세차익 목적이다, 단기 매매 증권이다 라고 한다면 당좌 자산이 될 거고요. 기간이 길다 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투자자산 분류에 해당되게 됩니다. 3번,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회사가 사용 목적으로 구입한 컴퓨터, 이 또한 판매 목적이 아니다. 회사가 사용하려고 구입한 컴퓨터는 비품, 유형자산에 해당합니다. 1, 2, 3번 틀렸고요. 4번, 부동산 매매업을, 원래 부동산을, 회사 업종 코드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회사가 판매 목적으로 보유한 건물이 있다면 사용 목적이라면 건물의 유형자산이 되지만, 부동산 매매업을, 부동산을 파는 회사가 부동산을 팔려고 샀다라고 한다면 이는 기본적으로 재고자산인 상품으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하나 여러분들 덧붙여서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회사들이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샀다라면 상품이나 기본적인 유형자산 분류가 아니라 투자 부동산의 투자자산으로 처리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구분은 해주시면 좋겠고요. 문제 1번의 답은 4번입니다. 문제 2번,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시켜야 하는 항목, 매입 재비용이죠. 자산을 살 때 부득이하게 발생한 일반적인 비용은 원가에 포함을 하지만 나머지는 따로 갑니다. 판매 수수료는 매출이지, 판매지, 매입하고 상관없고요. 판매 시 운송비용, 또 판매인데 인수하고 난 뒤에, 매입하고 난 뒤에 판매까지 보험료 1번, 2번, 4번은 해당이 안 됩니다. 4번, 재고자산 매입할 때 발생하는 수입관세. 수입관세는요, 세관장이 징수하게 되는데, 우리가 수입을 할 때,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해 올 때 발생하는 관세는 매입원가에 포함을 시킵니다. 재비용에, 매입 재비용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실질적인 수입 관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향후에 부가가치세 파트를 학습하시게 되면 관세에 대한 회계 처리에서, 부가세 처리에서 더 정확하게 학습하실 수 있겠습니다. 문제 2번의 답은 3번이고요. 매입할 때 발생한 비용, 자산을 살 때 들어간 추가적인 비용은 무조건 원가에 합하게 가산을 하게 된다라는 걸 정리해 주시고 3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제 3번입니다. 다음 항목 중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될 항목을 모두 더하면 얼마인가? 기말 재고자산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 회사 자산이 얼마이냐라는 걸 묻는 거죠. 자, 첫 번째 점, 12개월 할부 조건으로 판매했다. 할부다 하더라도 판매를 하면 판매한 시점에서 우리는 상품 매출,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판매를 해버렸으면 이건 우리가 수익 인식했기 때문에 우리 자산은 아니고요. 두 번째, 시용 판매용으로 고객에게 제공한 재화가 있다.
자, 시용 판매는 후불제 판매죠. 소비자가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구매자가 매입 의사를 표시하며 매출로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매입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다. 우리가 가지고 있진 않지만 소비자가 사용했는데 아직 사겠다라고 안 한 거죠. 이건 매출이 아직 된 게 아닙니다. 따라서 시용 판매주, 소비자가 구매의사 표시하지 않은 시용 판매 물품은 우리 회사 자산으로 잡으셔야 된다. 다만 소비자가 구매의사 표시를 했다면 매출로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 자산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정가점. 위탁 판매용으로 수탁자에게 제공한 재화주. 이것 적송품이죠. 위탁 판매. 내가 거래처에 우리 회사 물건인데 이 물건을 거래처에 팔아주세요라고 보낸 겁니다. 우리 창고에는 없지만 아직 수탁자가 현재 보관하고 있다. 판매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직은 매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우리 자산입니다. 마지막으로 목적지 인도 조건. 목적지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도착지죠. 도착지 인도 조건은 도착해야 매출이 된 겁니다. 도착지 인도 조건인데 아직 운송 중이다.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매출이 아니다. 아직은 우리 자산으로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 우리 자산인지 아닌지는 매입하는 경우는 매입인지 아닌지 판단하시면 되고 매출하는 상황은 매출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예제 문제는 다 매출과 관련된 거고요. 첫 번째 점은 매출이 된 거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매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우리 회사 기말 재고 자산으로 잡아야 한다. 결론은 우리 기말 재고 자산에 해당되는 금액은 13만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관련된 내용 정리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4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재고자산 평가와 관련된 방법 중에서 그 성격이 다른 하나. 우리가 재고자산의 평가는요, 두 가지 방법을 했습니다. 재고자산을 수량평가, 수량을 관리하는 측면이 있고 단가를 관리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했죠. 수량관리 측면은 계속기록법, 실지재고조사법, 혼합법이 있다라고 했고요. 단가는 선입선출, 후입선출, 평균법에다 개별법까지 기본 종류가 있었는데 각각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문제는 그 분류, 성격이 다른 하나를 묻는 문제이다. 문제 4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문제 5번입니다.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이 아닌 것을 물었는데요. 자, 여기서 사실은 이 문제가 정확하게 나오려면 이 문제는 수량인지 단가인지 나오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고자산을 평가한다라는 표현은 수량보다는 단가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수량은 수량에 대한 평가보다는 수량을 관리 측면에 더 가까운 거고 원칙적으로는 재고자산의 단가에 대한 평가, 단가가 들어가는 게 맞고요. 단가가 없을 때는 단가 평가라고 생각하시고 수량은 관리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최근에는 수량과 단가를 합해서 기본적으로 평가, 기말재고자산 평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원론적으로 따지자면 수량은 수량 관리, 수량 결정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단가에 대해서 단가 평가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보기에서 넷 중에 성격이 다른 하나를 묻는다라고 한다면 1번의 실지재고조사법은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이고 수량관리고 2, 3, 4번은 단가, 평가 방법이죠. 문제 5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6번 다음 보기 거래를 붕괴할 때 차변이 아니라 대변에 기입되는 계정 과목을 물었습니다. 가번 신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기계 상품 아니네요. 기계를 구입하고 대금은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다. 자, 저희가 재고자산인 상품을 사고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외상 매입금을 쓰지만 지금처럼 상품이 아닌 기계의 경우는 상품이 아닐 때는 외상 매입금 대신에 뭘 쓰셔야 돼? 미지급금을 쓰셔야 되죠. 가번은 미지급금이 되고요. 1번과 2번에 있네요. 3번 탈락, 4번 탈락. 신제품을 공급해 주기로 하고 계약금, 저희 계약금이라는 계정은 지급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계약금을 지급하면 먼저 지급한 금액 선급금이 있고
계약금을 받으면 먼저 받은 금액 선수금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선급금은 자산이고 선수금은 부채죠. 하나 더 붙여서 선급금은 매입거래에서 발생한다 라고 했고 선수금은 매출거래에서 발생한다 라고 했습니다. 문제 6번 설명드렸습니다. 가는 미지급금과 연결되고요. 나번은 현금을 받았는데 대배는 뭐로 갈 것이냐? 선수금으로 가게 되겠죠. 문제 6번의 답은 2번입니다. 문제 7번 기말 재고자산을 실제보다 높게 계상했을 때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라고 물었네요. 저희는 상품 계정에서 정리를 했었고요. 기본적인 재고자산 상품 계정이 기초에다가 매입을 다하고 판매 가능한 상품이죠. 여기에서 기말을 가지고 매출 원가를 계산하고 이 매출 원가에 따라서 이익이 나온다 라고 했습니다. 기말이 정확하면 매출원가도 정확하고 매출원가도 정확하면 매출이익도 정확하죠. 저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기본적인 내용 정리하면서 기말이 작게 계상되면 기말이 작은 금액이 계상되면 매출원가는 커지고 원가가 커지면 이익은 작아진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소대소라고 했는데 반대로 기말을 크게 계상하면 매출원가는 작아져서 매출원가가 작아지면 매출이익도 커진다. 이걸 대소대라고 했죠. 기말에 따라서 원가 금액이 달라지고 원가 금액에 따라서 이익이 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문제에 물었는 건 기말 재고자산을 실제보다 뭐하게 높게 기말을 크게 설정했다라는 거죠. 기말이 커지면 매출 원가는 감소할 것이고 매출 이익은 커질 겁니다. 그렇다면 매출 원가가 감소한다. 맞죠? 매출 이익이 증가해요? 맞습니다. 매출 이익이 증가하면 당기순이익도 증가하죠. 매출 이익이 증가하고 당기순이익도 증가하면 이익이 증가하면 자본 총계도 감소가 아니라 뭐 해야 돼?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7번의 답은 4번입니다. 문제 기본적인 소대소, 대소대 내용은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는 8번 문제로 가죠. 기초 재고와 기말 재고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 물가가 상승하는 단계를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인플레이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매입하고 있는 똑같은 동일한 물건의 금액이 10원에서 지금처럼 60원까지 점차 어떻게 금액이 비싸지고 있다. 제일 처음 매입한 건 10원인데 제일 마지막에 매입한 건 60원입니다. 근데 이 상품의 현재 판매되는 금액은 공이 100원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동일한 물건인데 처음 살 땐 10원인데 사올 때마다 금액이 점점 비싸진 거죠. 우리한테는 동일한 물건이 10원짜리도 있고 똑같은 물건인데 60원에 사온 것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방법을 쓰냐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기말 재고나 매출원가나 매출 총이익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재고자산에 대한 단가 결정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문제에서 순이익과 매출 원가를 물었는데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기말 재고액의 크기부터 먼저 접근했었죠. 자산의 기말 재고의 크기가 어떻게 된다. 지금처럼 물가가 상승한다라고 할 때 기말 재고는 팔고 남는 거기 때문에 기말 재고의 크기가 선입선출법이 제일 크다. 싼 것부터 팔면 되지. 제일 작은 건 후입선출이고 중간에 평균법이 들어가는데요. 이동평균법이 앞에 있고 총평균법이 뒤에 자음 순서로 이렇게 얘기를 드렸거든요. 지금 나오는 건 기말의 순서고 기말과 매출 원가는 반대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매출 원가는 파는 원가니까 후입 선출의 금액이 제일 크죠. 반대로 선입 선출의 앞에부터 팔면 금액이 낮은 것부터 팔리게 되니까 원가 금액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총평균법과 이동평균법으로 기말 재고액의 순서와 매출 원가의 순서는 반대가 되고요. 원가와 이익의 순서는 다시 반대가 되죠. 따라서 기말과 매출 이익의 순서는 동일한 형태가 됩니다. 물가가 일정하게 상승한다. 인플레이션 하에서 매출 원가가 가장 높게 나오는 방법은 후입선출법이 맞습니다. 즉 답은 1번 아니면 4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매출 원가와 이익은 반대로 가야죠.
이익은 기말재고액과 동일한 선입선출법이 제일 크게 됩니다. 8번 문제의 답은 1번이 됩니다. 기본적인 순서는 기말재고액과 원가에 대한 순서는 기본적으로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좋겠네요. 9번 문제 갑니다. 재고자산의 원가 배분에 관한 내용이다. 선입선출법. 우리 선입선출법이라고 하는 건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파는 걸 선입선출법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물량 흐름은 먼저 매입한 것이 먼저 판매되므로 물량 흐름과 원가 흐름이 일치한다. 보편적으로는 순서대로 판매된다라는 거죠. 기말재고는 최근에 구입한 것이므로 기말재고는 공정가치에 가깝게 보고된다. 당연하죠. 앞에 것부터 파니까 최근 매입한 부분이 기말재고로 남아 있습니다. 기말재고액이 공정가치, 최근 공정가치에 가깝게 보고가 되고요. 물가가 상승할 때 현재 매출 수익의 오래된 원가가 대응되므로 즉 제일 먼저 매입했던 것부터 판매한다라는 거죠. 수익 비용 대응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가 상승할 때 이익을 가장 적게 계산한다? 이건 아니죠. 선입선출법은 물가가 상승한다라고 한다면 점점 비싸지고 있으니까 제일 먼저 들어온 게 금액이 제일 쌀 거 아니에요? 그럼 이익이 크게 나옵니다. 문제 9번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선입선출법의 기본적인 특징을 정리해 주셔야 되시고 보기 4번은 후입선출법에 대한 이익이 가장 작게 나오는 건 비싼 것부터 팔아야 되니까 물가가 상승할 때는 후입선출법이 이익을 가장 적게 계산하게 됩니다. 문제 10번 다음 주어진 자료로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물었는데 여러분들요 이 매출 원가 공식은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매출 원가는 상품 계정에서 충분히 정리 가능하시고요. 기초 상품에 매입을 더한다라고 했다. 우리가 기초에서 매입을 더하면 이게 판매 가능한 상품이죠. 매출 원가가 얼마냐고 물으면 판매 가능한 상품에서 팔고 난 뒤에 기말이 있을 것이다. 이 기말 금액을 계산하면 원가도 자동 나오잖아요. 이 문제 함정이 뭐냐면 기초 상품이 10만 원이에요. 근데 10만 원에다가 매입액을 더해야 하는데 문제에서 매입액이 안 나오잖아요. 매입액이 없는 대신에 뭐가 나와 있냐면 판매 가능 상품이 나와 있습니다. 이 판매 가능 상품 53만 원이라는 건 기초 금액의 매입 금액을 합한 금액이죠. 결론은 이 기초에서 매입을 더한 판매 가능한 상품에서 뭐만 빼주면 기말만 빼주면 매출 원가가 나오게 되겠죠. 53만원에서 15만원 기말 상품 차감하시면 판매 가능액에서 기말을 차감하면 매출 원가는 38만원이 되겠네요. 10번 문제 답은 3번입니다. 문제 11번 재고사상 관련된 문제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할 때 매출 총이익이 얼마냐라고 물었습니다.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려면 두 가지를 계산하셔야 돼요. 첫째는 매출액이 얼마인지 계산하셔야 되고요. 이 매출액에서 판매한 금액에서 원가를 차감하셔야 매출액에서 원가를 빼야 나오는 것이 이익이죠. 우리는 원가도 계산하셔야 되고 매출액도 계산하셔야 매출 총이익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건데 자 내용을 보면 10월 1일에 기초 있네요. 10개 10월 8일에 매입 있네요. 30개 근데 10월 15일에 25개를 매출합니다. 25개. 근데 개당 금액이 얼마이다? 140원이다 라고 나오는데 여기에 25개에서 140원 곱해서 나오는 금액은 만약 곱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나오는 금액은 매출액이 되는 거죠. 여기서 계산된 이 매출액을 1차적으로 잡으셔야 되시고 마지막 10월 30일 날 15개를 매입을 하는데 이 문제에서 사실은 10월 30일 매입은 크게 의미가 없죠. 왜 의미가 없냐면 기초에 10개가 있었어요. 10월 8일 날 매입을 해서 30개. 합하면 40개잖아요. 이 40개 중에서 몇 개를 판다고요? 25개를 판다는 말 아니야. 그러면 25개 140을 곱하면 매출액이 나오지만 원가는 어떻게 되냐? 기초 재고 원래 있던 10개, 이 10개는 얼마짜리라고요? 100원짜리입니다. 여기서 계산된 금액과 두 번째,
10월 8일 날 매입한 30개 중에 몇 개를 더 팔아야 돼? 15개 더 팔아야지. 그래 25개가 될 거 아니에요? 15개 더 판다. 곱하기 이 15개는 110원입니다. 이 금액을 계산하시고 이 두 개의 금액을 합하면 그 금액이 매출 원가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계산한 매출액에서 여러분들이 계산한 매출 원가를 차감하시면 매출 총이익이 나올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선입선출법이다. 혹은 후입선출법이다. 평균법이다를 적용해서 일일이 계산할 수 있으셔야 되는데 평균법에 대해서는 향후에 다시 본다 하더라도 최소한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에 대한 예제는 앞서 학습한 기본 내용에서도 설명을 드렸으니까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은 반드시 정확하게 정리하시고 넘어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발 11번은 답 확인해 주시고요. 기본적으로 매출총이익은 850원이 나올 겁니다. 문제 12번. 다음 주어진 재고자산 자료를 가지고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물었는데 매출원가는 기초재고액에 매입을 더하시고 기말을 뺀다라고 했죠. 그러면 문제 나온 대로 기초금액이 얼마이다. 기초는 30만원이고요. 기말 재고액은 20만원입니다. 우리는 매출 원가를 계산하실 건데 매출 원가는 여기 매입액만 있으면 되죠. 문제는 여기서 말한 이 매입액은요. 흔히 우리가 뭘 얘기하냐면 순매입액을 얘기합니다. 순매입은 실질적인 매입인 총매입이 있을 거고요. 이 총매입에서 매입 반대를 차감하겠죠. 매입했는데 외상대금을 내가 빨리 갚았어. 정해진 날짜보다. 그러면 외상대금을 정해진 날짜보다 빨리 갚으면 할인을 받게 되고 내가 매입한 물건에 이상이 있다면 애누리를 받을 겁니다. 반품을 시켰다면 환출이 일어나겠죠. 즉 총매입에서 매입에 반대되는 할인이나 애누리나 환출이 있다면 이 금액들은 매입금에서 다 차감하셔야죠. 그래야지 순매입이 나옵니다. 순매입을 계산하셔야 매출원가가 나와요. 최종적으로는 총매입이 120만원 있네요. 여기에 환입 5만원 있고요. 애누리 10만원 있고요. 환출 8만원 있네. 자, 결론은 총매입인 120만원에 환입도 빼고 애누리도 빼고 할인도 뺀다. 120만원에 5만원 빼고 10만원 빼고 8만원도 뺀다. 다 빼서 순매입액을 계산하셔야죠. 빼는 금액이 기본적으로 얼마인지 확인하시고요. 다 차감한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순매입을 계산했다. 맞으세요? 맞기는 뭐가 맞아? 막 틀리게 얘기해도 맞다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해봐봐요. 매입액에서 환입을 빼고 애누리도 빼고 환출도 빼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여러분 이런 낚시에 낚이시면 절대 안 되거든요. 지금 보기 보면 총 매입액이 120만 있는데 바로 밑에 환입 있잖아요. 환입. 이게 무슨 환입요? 지금 매출 환입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매출 환입은 매입하고 상관없고 이거 매출과 상관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문제에 매출 환입이 왜 들어가 있냐고. 아까 저처럼 틀리라고. 이건 낚시죠. 자, 문제에서 매출원가 계산할 때는 순매입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 매출환입은 아예 없다. 이거 우리 눈에 안 보이셔야 돼. 결론은 순매입은 총매입액인 120만원에서 매입애누리 10만원과 매입환출 8만원, 이 18만원의 금액만 차감하시면 됩니다. 매출환입은 매출에서 빼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 이렇게 팔짱 끼고 이렇게 많이 쳐다보잖아요. 매출환입이 부끄러워서 색깔이 조금 변할 겁니다. 회색으로. 얼마나 부끄러워서 상관없는 게 들어가 있는데 자 조심하셔야 돼요. 총매입액인 120만원에서 애누리, 매입애누리, 매입환출 차감해서 순매입을 계산하고 그 순매입 금액인 102만원을 기초에 가산 그리고 기말을 차감하시면 매출 원가가 계산이 되겠습니다. 분명히 조심하실 건 짚어 드렸으니까 저와 함께 문제 정확하게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매출원가는 112만원이 나올 거고요. 문제 13번 매출 총이익 물었습니다. 사실 저희 13번 문제는 매출 총이익이니까 똑같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두 가지 계산하셔야 되거든요. 매출 총이익이라는 건 매출한 금액, 매출액을 먼저 계산하시고 순매출, 실질적인 매출입니다. 여기에서 매출 원가를 차감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13번 문제에서 중요한 하나는 뭐냐면 마지막 점에 나오는 이 친구 있습니다.
타계정으로 대체라는 게 있거든요. 이 타계정으로 대체라는 게 뭔지 정리를 조금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타계정 대체는요, 재고자산은 판매 목적으로 가지는 게 재고자산이죠. 상품이나 제품이 있는데 이걸 팔게 되면, 판매하면 그건 매출로 인식이 됩니다. 매출 원가로 들어가지만 타계정 대체가 뭐냐면 일부 재고자산 중에 이 자산을 판매 목적 자산인데 판매로 쓰지 않고 매출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기부를 하거나 대표이사가 가져가거나 기타 등등의 항목으로 매출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썼다. 원래 재고자산은 판매하고 매출원가라는 계정으로 가야 되지만 기부금이나 다른 용도로 쓰게 되면 다른 계정으로 대체되었다고 해서 타계정 대체가 되고요. 이 타계정 대체는 원가에 포함을 하지 않습니다. 원가에서 차감되어야 되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순서대로 가보죠. 매출액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출액이 얼마이냐? 자, 매출액부터 보시면 금액이 25만원 나오네요. 이 25만원의 매출액은 전체 매출액입니다. 총 매출액이고, 자, 매출액 반대에 있네요. 매출 할인. 25만원 팔았는데 할인을 3만원 받았다는 말 아니에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매출 애누리 있습니다. 얘도 매출액에서 차감해야 되는 거죠. 매출 할인과 매출 애누리는 매출액에서 차감하셔야 되고요. 또 뒤에 보니까 매입액 있네요. 매입액 있다. 매입 할인이 있습니다. 매입 할인은 매입액에서 차감하셔야 되고, 매입 환출이 있네요. 매입 환출은 역시 매입액에서 차감하셔야 되는 금액이죠. 자, 그럼 결론은 매출액부터 먼저 계산하면 25만원의 매출액에서 할인 3만원, 매출애누리 5만원을 뺍니다. 8만원이죠. 매출액 25만원에서 매출 할인 3만원과 매출애누리 5만원 차감하게 되면 17만원의 매출액이 계산이 될 거고요. 여기에서 매출 원가를 계산하셔야 되는데, 매출 원가는 매입 금액이 있습니다. 매입 금액인 19만원에서 매입 할인 얼마 있고요. 매입 할인이 만원, 매입 환출 15,000원 합해서 25,000원을 차감하겠네요. 그러면 기본적인 매입액이 16만 5천원이 나올 겁니다. 맞습니까? 매입액이 16만 5천원인데 이건 매입액이지 일반적으로 뭐가 아니다. 매출원가는 아니죠. 그럼 매출원가는 따로 계산하셔야 되는데, 상품 계정에서 매출원가 계산을 해 기초 상품이 먼저 있을 건데, 우리가 아무리 눈을 씻고 눈을 막 비비고 찾아봐도 문제 자료에 기초 상품이 없어요. 기초는 없다라고 가정하죠. 기초는 0원이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에서 매입이 발생했는데 매입은 16만 5천원으로 조금 전에 계산을 하셨죠. 그러면 전체 16만 5천원에서 판매된 매출 원가가 있을 건데 이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원가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남아있는 기말이 얼마가 남아있냐? 기말 재고액이 7천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기초가 0원이고 매입이 16만 5천원이면 7천원 남았다면 이 판매 가능한 거에서 7천원만 빼면 되느냐? 아닙니다. 7천원만 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산 중에 매출하지 않고 타 계정으로 다른 계정으로 간 게 얼마가 있다? 3만원 있다. 이 금액까지 차감을 하셔야 합니다. 결론은 16만 5천원에서 타계정 대체된 금액과 기말 금액까지 차감하고 나면 매출원가 금액이 나올 거고요. 이 매출원가 금액을 매출액에서 차감을 하신다면 매출 총이익이 계산이 될 겁니다. 사실 지금 13번 문제에서 살짝 하신 거 뭐냐면 기초가 0원이라는 표기를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문제에 나와 있지 않네요. 요거 살짝 손에 기초 표기해 주셔야 되는데 13번 문제 매출 총이익 계산 직접 해봐 주시고요. 저는 14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중 매출원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 이 매출원가는 기본적으로 구하는 계산 공식 자체가 기초자산에서 매입할 때 발생한 순매입이죠. 순매입을 더하시고 기말 자산을 빼면 되는데 문제는 이 순매입 계산할 때요. 전체 매입이 있을 것이고 매입에서 운반비가 발생했다. 매입치의 비용은 원가에 가산을 하게 되죠. 이건 원가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한 재고자산 평가 손실, 재고자산에 감모나 평가가 발생했을 때 감모 중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 중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는 원가에 가산을 한다라고 했고요.
평가 손실도 기본적으로는 원가에 가산을 하게 되죠. 우리가 간모 손실이 발생했을 때 정상 간모, 비정상 간모 구분해서 정상 원가 가산, 비정상 간모는 영업 외 비용으로 간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문제 나오는 3번의 평가 손실과 정상적인 간모 손실은 당연히 해당이 되고요. 2번에 보면 화재로 소실된 원재료가 있는데 화재가 나서 자산이 소실되게 되면 이건 우리 일반적인 비용 계정에 재손실이라는 영업 외 비용 계정이 따로 존재합니다. 14번 문제 매출원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2번 화재로 소실된 원재료 재손실 계정이 답이 되겠고요. 문제 15번 다음 중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측정 취득원가가 얼마인지 확인할 때 올바른 거 맞는 거 물었습니다. 1번 매입과 관련된 할인이나 애누리나 이러한 아이들이 있을 때 이는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게 맞는 거죠. 자, 1번은 틀렸습니다. 왜? 차감하는 게 맞는데 차감하지 않는다라고 이건 잘못 읽으면 차감한다. 네, 이렇게 읽어서 맞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1번 틀린 겁니다. 1번 탈락. 2번 취득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 비용은 취득 원가에 포함해야죠.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네요. 2번도 탈락. 3번 재정원가 중에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 이걸 우리가 간모라고 생각 한번 해보죠. 간모가 발생했을 때 정상 간모는 어떻게? 원가에 가산, 비정상 간모는 영업 외 비용으로 가잖아요. 3번 재정원가 중에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 비정상 간모는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거 맞는 말이잖아요. 정상 간모는 원가에 산입하지만 비정상 간모는 영업 외 비용으로 간다라고 했습니다. 4번 재정원가 중에 추가 생산 단계에서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 외 보관 비용은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 이게 뭔 말이래요? 문제에 말을 되게 어렵게 해놓았네요. 자, 제조원가 중에 제품을 만드는데 생산 단계에서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보관이 필요하다. 생산 단계는 원가 가산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맞아요. 근데 그 이외의 보관 비용은 원가에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생산 단계에서 발생하는 보관 비용은 원가 포함 맞아요. 만들고 있는 거니까. 근데 다 만들어졌어. 판매하는 단계에서 보관한다면 판매 관리비로 가기 때문에 취득 원가하고는 무관한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15번 문제의 답은 3번입니다. 저는 세상 국어가 너무 어려워요. 회계가 어려운 게 아니라 국어가 어려워. 이런 말들이 잘 이해가 잘 안 돼. 아, 답답해. 16번 갑니다. 재고자산의 기말 평가 시 저가법을 적용한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에 관련된 내용인데 자, 원가 금액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원가 금액이 100원이다 라고 가정할 때 실질적인 시가가 순실현 가치인 시가가 얼마냐. 만약에 시가가 140원이다. 원가보다 시가가 크죠. 이거 회계 처리 안 합니다. 저가법 원가를 기록하니까 원가가 100원인데 시가가 또 100원이다. 이것도 회계 처리 안 합니다. 140원에서 시가가 100원까지 내렸다고 해서 절대 회계 처리 안 합니다. 원가 금액 밑으로 내려갔다. 80원까지 내려갔다면 이건 회계 처리 하셔야죠. 문제는 140원에서 80원까지 60원이 내려갔다 하더라도 60원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원가보다 낮아진 금액 얼마에 대해서만 20원에 대해서만 회계 처리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하락이 되었을 때 차변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 이건 원가의 가산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갑니다. 1번 빙고 맞는 말이고요. 2번 가격이 회복이 됐다면 가격이 다시 올랐다면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을 줄이면서 대변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환입으로 처리를 하죠. 2번도 맞는 말입니다. 다만 80원까지 내려갔던 금액이 140원까지 다시 올랐다 하더라도 60원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얼마만? 20원. 원가 금액까지만 처리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자산의 차감 계정이죠. 연결할 건 평가 손실은요. 기본적인 원가에 가산을 하는 금액이라면 평가 충당금 환입은 그 가산된 원가 금액을 다시 차감을 하셔야죠. 원가에 가산되고 원가에서 차감되고 이렇게 반대로 크로스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환입은 영업 외수익으로 분류된다. 탈락.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원가에 가산하고 평가 충당금 환입은 원가에서 차감한다라고 했습니다. 문제 16번의 답은 3번이고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해당되는 자산의 차감 형식으로 기재를 합니다. 문제 16번 답 확인시켜 드렸고 17번 문제 넘어갑니다. 다음 중 기말 재고자산의 변동과 관련된 계정 설정에 영향을 준 요소로 성격이 다른 하나를 물었습니다. 도난, 진부화, 증발, 파손 네 가지가 기말 재고자산 변동에 영향을 주는 성격이 다른 하나를 묻는 어쨌거나 도난이나 진부화나 증발이나 파손이나 재고자산에 대한 손실은 똑같은데 차이가 뭐냐? 2번에 나오는 진부화는요. 이 대표적인 평가입니다. 자산의 가치가 낮아지는 거죠. 진부화되는 거. 다만 도난이나 증발, 파손 이건 평가가 아니라 수량에 대한 항목으로서 이건 감모에 해당되게 됩니다. 진부화는 평가 손실로 가는 항목이고요. 도난이나 증발, 파손은 감모 손실로 가는 항목이다 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17번의 답은 2번이고요. 18번 재고자산의 평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잘못된 거 물었습니다. 1번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 누계액은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은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표시한다. 2번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은 영업외 비용 아니죠. 평가 손실은 원가로 처리를 합니다. 자, 1번에 나와 있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 누계액의 정확한 명칭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 충당금,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 되고요. 이는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간다. 맞습니다. 3번 재고자산의 감모 손실이 정상적이다. 정상 감모가 원가에 가산, 비정상 감모는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를 하죠. 지금 문제 18번에서 정확하게 따진다면 보기 1번도 정확한 명칭은 아닙니다. 하지만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을 평가 손실 누계액이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자격시험에서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1번도 틀린 것 같은데 2번도 틀린 것 같아. 답은 둘 중에 하나인데 뭐로 할 것이냐? 간단합니다. 둘 중에 더 많이 틀린 거. 제가 보기엔 1번보다 2번이 더 많이 틀린 것 같은데 18번 문제의 답은 2번으로 체크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19번 우리 회사의 재고자산 관련 자료이다. 자, 총평균법 물었습니다. 우리가 재고자산 단가 결정해서요. 먼저 드는 걸 먼저 파는 걸 선입선출법이라고 하죠. 나중에 드는 걸 먼저 파는 걸 후입선출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평균법이 있는데 평균법은 이동평균법이 있고 총평균법이 있으세요. 이동평균법은 자산을 매입할 때마다 수량을 합하고 금액을 합해서 새로운 단가를 구해주는 게 매입할 때마다 평균 단가를 구해주는 게 이동평균법이라면 지금 만나시는 총평균법은요. 매입만 관리합니다. 매출은 관리 안 합니다. 매출은 언제? 제일 마지막에 한꺼번에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1월 1일에 기초 10개 썼습니다. 단가가 100원이래요. 그럼 10개에 단가 100원을 곱한 실질적인 금액이 있겠죠. 또 1월 14일 날 30개를 120원에 매입합니다. 30개를 120원에 매입하면 매입한 전체 금액이 있겠죠. 이 금액과 9월 29일에 매출은 잠시 뒤에, 즉 20개에서 140원 곱한 이 금액은 매출액이 나올 거니까 이건 잠시 뒤에 10월 17일 10개가 있고요. 110원이랍니다. 10개에 110원을 곱하면 매입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결론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되냐면 10개 100원 곱하고 30개 120원 곱하고 10개 110원 곱한 이 합계 금액에 대한 합계액을 계산하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전체 수량은 10개, 30개 10개니까 총 수량은 60개고요. 60개에 대한 전체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금액을 60개로 나누면 뭐가 나오냐? 새로운 단가가 나옵니다. 평균법은 지금처럼 제일 마지막에 한 번만 계산하는데 전체 수량을 다 더하셔야 돼. 60개. 전체 금액을 다 더해야 돼. 즉 전체 금액에서 60개란 수량을 나눕니다. 나누어서 새로운 단가를 계산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걸 계산하셔서 자 문제상에 매출입니다. 몇 개 매출이에요? 20개 매출이에요. 그럼 20개 매출하면 몇 개 남을 거야? 40개 남겠죠. 40개에서 계산된 단가를 곱하시면 실질적인 금액이 나오게
되겠죠. 이거 여러분들이 계산을 직접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어떤 형태로건 단가를 적용해서 문제에서 뭘 물을지는 모릅니다. 문제에서 매출 이익을 물을 수도 있고 매출 원가나 기말 재고액을 물을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문제에서 매출 원가가 얼마냐라고 만약에 문제에서 물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실제 몇 개를 파니까 20개를 파니까 이 20개에다가 계산된 단가를 곱해주시면 그 금액이 매출 원가가 될 것이고 40개가 판매하고 남을 거니까 40개에다 계산된 단가를 곱해주면 기말 재고액이 되겠죠. 자, 이제 문제 다시 한번 확인해보죠. 총평균법을 적용했을 때 기말 재고자산 계산되는 단가가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매출 원가도 아니고 기말 재고액도 아니네요. 그럼 결론은 어떻게? 전체 수량이 60개고 총금액이 있다면 이 총금액을 60개로 나누시기만 하시면 새로운 단가가 나올 거 아니에요. 자, 지금 문제는 단가가 얼마인지 물었으니까 단가에 대한 계산만 해주시면 된다. 전체 금액을 다 하시고 60개 수량을 나누시면 114원이 나올 건데 그 114원의 단가를 매출한 20개 곱해주면 매출원가가 남아있는 40개 곱해주시면 기말 재고액이 계산된다까지는 정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총평균법은 앞서 얘기 드린 대로 중간엔 따로 계산 안 한다. 제일 마지막에 전체 매입과 전체 매입액을 합한 금액에서 매입 수량을 나누어서 새로운 평균 단가를 구해주는 게 총평균법이다. 이건 마지막에 한 번만 계산하시면 된다. 이걸 더 세분화시켜서 매입할 때마다 단가를 새로 계산하는 걸 이동평균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 19번 답 확인해 주시고요. 자, 20번 갈게요. 기말 재고액이 기초 재고액보다 20만원 증가되었다. 매출액은 270만원으로 매출원가의 20% 이익을 가산한 금액이라고 한다면 단기 매입액이 얼마인가? 자, 여러분들 이거 20번 문제는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설명을 듣고 한 번이 아니라 실제로 두 번, 세 번 계산을 해보셔야 되는, 반복을 조금 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기초 금액이 있을 거고요. 내가 매입한 금액이 있을 겁니다. 기초에서 매입을 다 하면 판매 가능한 상품이 되죠. 여기에서 기말 남아있는 걸 빼게 되면 매출 원가가 나오는데 보통 우리는 상품 계정에서 이 매출 원가를 계산하는 과정을 거쳤단 말이에요.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말 재고액이 기초보다 20만원 증가되었대요. 전 잘 모르겠는데 기말이 기초보다 20만원 증가했다. 그럼 저는 기초를 0원으로 잡아볼 겁니다. 그럼 기말은 20만원이 되겠죠. 왜? 기초보다 기말이 20만원 커졌다면서요. 여러분들 만약에 기초를 5만원 잡으면 기말은 25만원 될 거고 기초를 10만원 잡으면 기말은 30만원이 될 겁니다. 뭘 하셔도 금액은 똑같습니다. 전 0원에 20만원 그리고 매출액이 270이래요. 판매된 매출이 270이라고 나오는데 이 금액이 어디서 나온 거냐? 얘는 매출 원가에 원가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 계산된 매출 원가에 20%에 뭘 가산했다? 이익을 가산했다. 원가에 이익이 일정 금액 가산해서 요 원가와 이익을 합해서 나온 금액이 270이란 말이잖아요. 맞으세요? 여러분 보세요. 원가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 매출 원가에 곱하기 몇 프로 이익 가산한다고요? 20%. 20% 0.2 아닙니까? 원가 금액에 20% 이익을 가산하면 뭐가 계산되냐? 이익이 계산되죠. 근데 내가 원가에다가 1.1을 곱합니다. 여러분들 봐봐요. 원가에다 1을 곱하면 원가가 됩니다. 근데 그 원가에다가 1.1을 곱한다는 말은 매출액이 계산되는 거죠. 매출 원가에 기본적으로 원가 금액의 0.2, 20%에 해당한 이익을 가산해서 1.1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매출원가에 1.1을 곱해서 매출액이 270만원이 계산됐다. 난 어떻게 계산할 거냐? 원가에 1.1을 곱해서 270이 됐다는 말은 이 매출액이 270만원에서 1.1을 반대로 나누면 매출 원가가 나오겠죠. 여러분들이 270만원의 매출액에 계산 한번 해봐요.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네, 계산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계산기 시키는 겁니다. 270만원의 매출액에서 나누기 1.1을 하시면 매출원가가 225만원이 나오세요. 그럼 뭘 계산하셔야 되냐? 원가에 225만원에
0.1을 곱해봐봐. 이익이죠. 1.2 곱해봐봐. 매출액이 나와야 돼. 225만원에 1.1을 곱하면 270만원이 당연히 나와야 돼요. 이런 계산 문제는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반대로 계산해 보시면 내가 맞다, 안 맞다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출원가가 225만원이 계산되었다면 이 매입액은 자동으로 계산될 거 아니에요. 두 개 합한 금액 아니야. 매입액에서 20만원 빼서 225만원 나왔다는 말 아니에요? 그럼 매입액은 어떻게? 245만원이 답이 되겠죠. 이건 상품 계정에 대한 이해부터 먼저 되지셔야 되고, 원가의 이익을 가산해서 기본의 매출액 계산했다. 이 문제를 역으로 뒤집어서 계산을 해낼 수 있으셔야 됩니다. 20번 문제는 반드시 정리하시고 넘어가셔야겠습니다. 재고사전의 21번 문제, 드디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거래처로부터 상품 매출과 관련된 계약금, 자, 상품 매출과 관련된 계약금을 받았대요. 선수금으로 처리를 하셔야죠. 그런데 이걸 매출액으로 잘못 처리했다. 매출로 분개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짚고 갈 건 원래 뭐가 맞느냐, 내가 어떻게 잘못했느냐를 비교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랬을 때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많이 미치겠죠. 왜? 선수금은 부채입니다. 원래는 부채가 증가해야 되는데 이걸 내가 잘못해서 매출로 잡았다? 매출은, 상품 매출은 수익이죠. 수익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잘못 처리했어. 선수금 해야 될 걸 매출로 잘못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채가 증가 안 한 거죠. 감소는 아니에요. 증가해야 될 부채가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채는 과소계산되고, 원래 부채인데 내가 수익으로 잡았기 때문에 수익이 과다계산, 과대계산이 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부채가 과소되거나 수익이 과다계산되면 자본이 증가하는, 과다계산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자산과는 아무런 영향은 없고요. 원래 정상적인 회계 처리가 차변에 돈을 받았다면 선수금이 맞다. 선수금 계정을 통해서 부채가 증가해야 되지만 내가 잘못해서 상품 매출로 이걸 수익으로 처리를 잘못했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회계 처리는 가정을 해볼 수 있어야죠. 원래 A가 맞는데 B로 잘못했어. 그럼 여러분들이 B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했을 때, 원래 A로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 금액과 B로 잘못했을 때 뭐가 변한지를 비교를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저희가 뒤쪽 가서 실질적인 문제를 다루다 보면 이런 회계 처리 예제는 굉장히 많이 만나실 겁니다. 두 가지를 비교하실 수 있으셔야 되세요. 저희가 재고사전에 관련된 기본적인 출제유형 연습 문제 무려 21문제를 지금까지 만나보셨는데, 조금 쉬운 문제도 있었고 조금 어려운 문제도 있었습니다. 쉬운 문제는 쉬운 문제대로,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문제대로 추가로 내용 정리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앞쪽 이론 내용을 적절하게 복습을 해 가시면서 연습 문제 정리는 마무리하고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유동자산에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 학습이 마무리가 될 거고요. 재고자산을 끝으로 저희 다음 시간부터는 투자자산, 비유동자산에 관련된 투자자산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자산 관련된 재고자산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투자자산 내용을 가지고 저는 다음 시간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